안녕하세요. 오늘 해양 산성화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를 주제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진행을 맡은 김신영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위해서 세 분의 전문가분들도 모셔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이번 논문의 저자이시죠.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이동섭 교수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섭입니다. 네, 그리고 경북대학교 박선영 교수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네, 국립수산과학원 심정희 연구원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정희입니다. 가장 먼저 이동섭 교수님과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 텐데요. 교수님께서 지난 겨울 발표하신 논문 하계 한국 남부해역 표층수의 탄산계 완충 역량을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이렇게 논문을 영상으로 소개해 주시다니 굉장히 이게 신선한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논문을 학술지에 싣고 나면 그냥 주제에 관심 있는 몇 사람이 찾아 읽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이렇게 신선하게 영상을 통해 소개하게 돼서 제 역시 재밌고요. 더 많은 분들이 해양 산성화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번 연구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좀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비유를 통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종합검진 해보셨죠? 네. 혹시 내 몸에 아픈 곳이 있나 없나 찾아보기 위해 내시경이나 엑스레이 같은 촬영 검사부터 혈액, 소변 검사 같은 이 성분 검사까지 여러 가지를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검사 결과로 수치가 나오고요. 기초 및 그 평균 자료로 각종 수치가 정상 범위인지를 판단하고 이상이 있다면 건강이나 병에 대해 추가적인 진단을 하게 되겠죠. 만약 여기서 사람이 바다라면 이 논문은 혈액 검사, 소변 검사처럼 바다의 성분을 분석하고 그 수치에 대해 보고한 논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종합검진도 몸 상태를 판단하는 특정한 수치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바다의 어떤 수치를 판단하셨나요? 이번에는 산입니다. 왜 산이 중요한지 좀 더 쉽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산을 물하고 바닷물에 똑같은 양을 넣어주면 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이다처럼 되려나요? 어려운데요. 같지 않을까요? 틀렸습니다. 바닷물이 신맛이 훨씬 덜합니다. 바다는 보통 이 산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산을 완충해 주는데요. 이 완충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조금씩 산성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해양 산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바닷물의 그 완충 능력이 같은 게 아니라 지역별 해소마다 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최근에 이 능력을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제가 마침 우리나라 남부해역을 조사할 기회가 생겨서 우리나라 남부해역의 산 완충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학계의 숫자를 보고 한 것이 바로 이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검진 결과가 바다의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요. 기초적인 판단을 위한 자료입니다. 종합검진도 기초 수치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고 만약 이 수치 이상이 있으면 정밀한 검사를 따로 진행하죠. 이 역시 바로 병에 걸렸는지 우리 당장 판단 내릴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꾸준히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바다의 건강을 진단할 때 기초 자료로서 요긴하게 쓰이게 될 겁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양 산성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5월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한 내용에서 지구상의 온실가스 농도, 해수 온도, 해양 산성화, 그리고 평균 해수면 등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모두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체 해양 산성화란 무엇인지, 이것이 왜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인지, 그리고 대체 왜 일어나는지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우선 그 유명한 그래프를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프 보고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그래프를 보니까 우상향의 그래프네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 값을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환산을 해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절반가량만 대기에 남아있고 나머지 절반가량은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아니, 그 사라졌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지구의 그 지표의 커다란 부분이 흡수를 하면은요, 그게 가능하죠. 그게 어딜까요? 해양 산성화다 보니까 뭐 바다 아닐까요? 지구 표면의 70% 넘게 차지하는 곳이 바다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으니까 바다에 빠르게 녹아들었겠죠. 이런 결과로 해양이 점점 산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네, 그렇죠. 우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지구상에서 우리가 청정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하와이의 아주 높은 산에서 관측된 이산화탄소의 농도조차 이미 410ppm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 값이냐면 우리 과거 이제 80만 년간의 지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간빙기랑 빙하기를 거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때 가장 높은 값이 한 280ppm 정도 돼요. 그림 오른쪽 끝변에 이제 노랗게 쭉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산업혁명 이후의 100년의 시간이에요. 80만 년의 시간에 비해서 100년 하면 8,000분의 1의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그때 증가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무려 40% 이상 된다는 거죠. 굉장히 급증을 한 겁니다. 이런 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관측은 하와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그 배경 관측 지역이라고 하면 제주도 고산입니다. 제주도 고산에서 이산화탄소 농도의 관측한 결과를 이렇게 보더라도 최근에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1991년부터 관측을 시작했는데 90년대에는 1년에 약 1.8ppm 정도 증가했다면 2000년 이후에는 무려 그 속도가 30%나 빨라졌어요. 그래서 1년에 2.4ppm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와이보다는 우리 동아시아에 훨씬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배출원에 인접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관측을 일주일 간격이 아니라 뭐 1초 간격 혹은 1시간 간격으로 정밀 관측을 하게 되면 아시아 대륙에서 이제 배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에 따른 높은 농도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프에 뒤쪽에 회색처럼 보이는 커튼처럼 보이는 이런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 값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대기 중의 농도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증가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해양 산성화잖아요. 지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바다가 많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산화탄소와 산성화는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나요? 그림 보실까요?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대학원생 시험급 정도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네. 그럼 이제 좀 쉽게 바꿔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 들어가려면 바닷물에 들어있는 탄산이온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탄산이온이 알칼리성을 띠고 있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녹아들 때마다 탄산이온의 농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알칼리도도 약해집니다. 바다에 이산화탄소가 흡수될 때 되면 바다는 산성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 활동에 의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총량 중에서 약 25에서 27%가 이제 해양이 흡수를 한 겁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너무 감사한 해양이죠. 근데 해양의 측면에서는 많은 이산화탄소가 녹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산성화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우리가 산성화의 지표로 삼는 것이 이제 pH라는 겁니다. pH 값이 산업혁명 이후에 평균적으로 0.1이 낮아졌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감소 추세로 계속된다면 2100년 조만간 다가올 시간입니다. pH가 약 0.4 낮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0.1, 0.4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말씀을 하시니까 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pH는 우리 수학에서 로그 함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0.1 낮아졌다는 것의 의미는 산성도가 실제로는 30%가 올라갔다라는 의미고 0.4가 낮아졌다라고 하면 무려 2.5배가 급증한 겁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엄청난 변화네요. 이게 해양 생태계에 극심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해수와 만나면 결국은 탄산이온의 농도를 감소시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조개나 우리 가재 뭐 이런 것들이 껍질을 만드는 그리고 골격, 뼈를 만드는 많은 해양 생물들이 이 탄산이온을 이용해서 그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탄산이온의 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들 주요한 해양 생물들이 성장이랑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의미가 되죠. 탄산칼슘의 골격을 형성하는 생물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탄산이온을 쓰면서 성장하는 대표적인 생물로 산호가 있습니다. 특히 산호초는 많은 어류들의 서식지인데요. 산호초의 성장이 저해되고 개체수가 줄게 되면 해양 먹이살 체계와 서식지가 파괴될 수밖에 없겠죠. 탄성화가 되면 저주파의 음파가 바닷물에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럼 결국 우리 이제 선박 엔진이라든지 군사용 음파 같은 소음이 해양 생물들한테 훨씬 더 잘 전달되겠죠. 그리고 이제 음파를 통해서 소통하는 많은 해양 포유류들이 그 생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환경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굴과 넙치를 대상으로 해양 산성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요. 어린 굴 같은 경우에는 해양 산성화 환경에서 성장이 늦어지는 것을 발견했고요. 또한 폐각 모양도 매우 불규칙하게 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제 산성화가 더 진행되어서 pH가 약 한 7.8 이하로 낮아지면 굴 양식을 하였을 때 수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만 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한편 어린 넙치의 경우에도 신체 성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으나 어떤 수정란에서 부화할 때 부화율 그리고 생존율이 낮아지고 또한 골격에도 이제 기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그 가리비아 대게를 대상으로 산성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시작 단계라서 아직 완성된 결과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아마 성장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생물마다 종 그리고 생활 단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방식이나 정도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수산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산성화에 대한 영향 평가를 밝혀서 미래 그 해양 환경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양 생물은 물론 인간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 문제네요. 현재 우리나라 해양의 해양 산성화 상황은 어떤가요? 해양 산성화는 연근해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바다가 얕아서 변화에 저항하는 능력이 깊은 바다에 비해서 이제 약한 부분이 있고 또 근처에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니 오염까지 이제 더해져 가지고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연안이 더 심각한데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도 이제 해양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울릉분지 해역에서 이제 1995년부터 2009년 사이에 관측한 이산화탄소 분압을 조화 분석한 결과 연간 약 2.7 ppm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바로 이제 pH가 10년 동안 약 0.03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편 수청에서 이제 산성화와 연계된 인자인 아라고나이트의 포화 수심이 점점 얕아지고 있다는 모델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결과는 동해 일부 해역에서 관측된 결과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조사가 이제 장기간 진행되어야 되는데, 저희 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15년부터 동서남해 정선 조사에서 해양 산성화 관련 인자들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좀 더 장기간 축적되면은 우리나라 바다 전체에 대해서 해양 산성화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얼마 전에 IPCC가 한 말이 있죠. 지구 온도가 2도 오르면 생물종의 54%가 멸종한다. 해양 산성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생존과 생활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걸 오늘 배워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IPCC 같은 경우는 유엔과 세계 기상기구가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과학 그리고 기술, 사회 경제 분야에서의 어떤 사실 정보를 취합을 해서 평가 보고서를 만들고 있어요. 이처럼 이제 과학 분야의 많은 과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국제적인 협력 노력을 하고 이로부터 우리가 이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안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학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IPCC는 작년에 2021년 8월에 6차 보고서를 승인 채택을 했고, 이전 보고서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997년 교토의정서, 그다음에 2015년 파리 기후협정 등을 체결하는 데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의 어떤 역할이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과학자의 역할은 바로 이제 장기간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정밀하게 예측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식량 자원인 수산물을 포함해서 해양 생물들이 이제 해양 산성화 환경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정책이나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섭 교수님도 이 논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해양 산성화에 대해 알려주고 또 미래에 대해 준비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과학자는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나 결론을 제시하는 직업입니다. 현재 한쪽에서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얻으면서 생태계의 변화는 물론 인간이 입을 수 있는 피해까지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공학적 기술을 개발해서 피해를 직접 줄이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젊은 두뇌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해양 산성화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